서비스 산업에 초점을 맞춰서 통계를 발표를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국내 건설 시장 전반에 대한 미래 전망과 그 과제에 대해서 저희가 발제를 좀 부탁드렸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의 이용일 박사님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그 건축 서비스 산업에 대한 제 발전 방향 모색 세미나인데요. 건설시장 전반에 좀 어떻게 보면 크게 변화는 또 내부에 있을 수도 있고 서로 또 주고받는 관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또 발제가 좀 초대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건산연에서 지금 시장 전망 쪽 업무를 이제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시장 변화에 대해서 그 양적인 것도 앞에 조금 이제 담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적 변화에 대해서도 뒤에서 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패러다임 변화 이런 주택시장도 그렇고요. 요즘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좀 큰 내용을 가지고 또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실질적으로 좀 우리 시장이 좀 선진국형 시장으로 간다 이런 얘기도 많지 않습니까? 언제 그럼 과연 그런 변화들이 실질적으로 이미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좀 본격화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망에 따른 과제는 따로 정리하진 않았고요. 그 곳곳에 조금씩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먼저 가장 이제 이 페이지에 있는 첫 번째 페이지로 여기 이제 노란색 바 차트가 있는데요. 건설 투자 금액입니다. 실질 규모고요. 지금 2010년 기준으로 지금 돼 있고요. 그러니까 불변 금액, 실질 금액입니다. 지금 여기 제가 이 점선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쳤는데 90년대입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건설 산업이 인간의 나이로 하면 한 20대 정도의 활발한 성장을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할 때고요. 200만 호도 그때 이제 있었던 것이 되겠습니다. SOC 투자도 그때 당시 굉장히 많았고요. 요 위에 있는 이제 파란색 선이 하나 있는데요. 요 GDP,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 전체 경제 규모라고 할 수 있는 GDP를 분모에 두고 요 노란색 바 차트를 이제 분자에 둔 비중이 되겠습니다. 당시 20%가 넘었고요. 그 이후로 이제 쭉 빠져서 지금 한 14%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중간에 한번 이렇게 노란색 바 차트가 꺼졌다가 올라가서 한 6년 만에 회복되는 게 나왔는데 이제 IMF 외환위기 이제 여파가 되겠고요. 그 이후로도 그 충격을 어떻게 보면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그 뒤에 또 한번 이렇게 꺼지는 건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고요. 위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산업의 어떤 생명 주기 자체가 우리 사람도 그렇지만 산업에도 생명 주기가 있거든요. 제품도 그렇고 성숙기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 이상 이제 시장이 성장하지 않는 거죠. 지금 일본이라든가 선진국의 일부 국가들 이미 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 이게 내려갈 수 있느냐 이런 또 이슈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망을 저희가 한 2번에 걸쳐서 2000년 초반에 한번 했고 또 최근 작년에 제가 책임돼서 한번 수행한 그 연구 결과가 여기 일부 담겨져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 노란색, 오렌지색 바 차트가 당장 2020년대 중반까지는 내려갈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성숙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제 질적으로, 내용적으로는 좀 변화될 수도 있고 내려갈 위험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 뒤에서 말씀드리겠고요.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빠졌다가 다시 또 우리 건설 시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제가 하반기 전망을 작업하고 있습니다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완전히 벗어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고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2000년대 초반의 모습을 사실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플럭체이션이 저희가 크게 보면 건설이라는 게 한 10년 주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그런 주기를 빼면은 2030년까지도 지금 2030 전망이 이제 뒤에 나와 있는데 사실은 성숙기를 유지할 수 있다. 현재 규모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 수 있는지 한번 뒤에서 보겠습니다. 전망을 하게 된 어떻게 보면 가장 근거가 되는 그림인데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하나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역U자형의 어떤 산 모양의 그래프가 있는데 밑에 가로축은 그 1인당 국민소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로축은 아까 보셨던 그 파란색 선, 국가경제에서 건설 산업이 차지한 어떻게 보면 비중 내지 위상이 되겠는데 이것이 소득 수준이 처음 아주 낮은 데서 올라갈 때는 굉장히 활발하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프라도 필요하고
공장도 필요하고 하니까 이제 건설이 점점점 비중을 키우다가 어느 정도 갔을 때는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 산업에 이제 바톤을 넘겨주면서 비중이 내려가는, 우리나라도 아까 보셨듯이 지금 20%에서 14%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일반적인 뭐 왼쪽에 여러 가지 학자들이 얘기가 있습니다만 많은 학자들이 이미 다 얘기했던 것이고요. 뒤에서 보면 또 그것이 저희 연구에서도 증명이 됐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지금 밑에 이제 하나의 오른쪽으로 꼬리가 이렇게 쭉 수평으로 늘어지는 역유자형의 그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요. 이외에도 몇 가지 연구가 더 있습니다만 이제 대표적 하나의 연구고요. 마냥 떨어지지는 않는다. 또 이런 연구들이 나옵니다. 역유자 형태로 우리가 뭐 소득이 뭐 4만, 5만 달러로 가면 이게 계속 비중이 줄 거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실증 연구들을 보면은 한 3만 달러 이후에서는 이것이 수평으로 간다. 이 수평으로 간다는 얘기가 결국 아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제가 선진국이 한 1%, 2%씩은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정도에 맞춰서 건설 투자도 아주 적지만 경제 성장률만큼은 성장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수평으로 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유지보수 투자도 일부 필요한 거고요. 그런 얘기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뭐 이외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연구들을 봤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도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OECD 국가, 저희보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앞서가는 국가들을 제가 따라간다고 봤을 때 OECD 국가를 표본으로 삼았고요. 그 실증 분석 결과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형태를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3만 달러 이상 가서는 조금 내려가는 속도가 이렇게 완만하게 되는, 역시 기존의 연구 결과하고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우리나라랑 비교한 건데, 그 빨간색이 이제 저희 우리나라가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OECD 국가들의 그 각 소득 수준별, 뭐 연도 비교는 아니고요. 같은 소득 수준에서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건설 투자의 건설 산업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물론 이제 역유자형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까도 뭐 우리가 오렌지색 바 차트를 통해서 봤듯이 여기서는 빨간색입니다만 동일한 역유자형을 보이고 있는데 그 폭 자체가, 규모 자체가 훨씬 더 OECD 국가보다 높습니다. 뭐 시민단체들이 이 표를 가지고 이게 연도를 갖고 보면 또 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많이 공격들을 하고 계십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넌센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스탁이 충분하다, 동일하다, 선진국가. 그런데도 이런 과도한 투자를 했다 그러면 물론 이제 좀 넌센스라고 볼 수 있는데 스탁이 굉장히 차이가, 오늘 여기 스탁 비교 자료는 없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고 현재 시점에서도 스탁 차이가 아직 나고 있습니다. 동일한 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도 스탁이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주택도 일부 있습니다만 주택도 스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25라는 걸 통해서 사실 모든 스탁이 거의 없어진 거죠. 압축 성장을 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훨씬 위에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지금은 격차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의 OECD 국가의 그 평균에 근접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근접해 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그 전망을 한 방법론을 개략적으로 그 절차를 요약한 프레임을 요약을 한 건데요. 각각에 대한 내용을 뭐 상세히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오른쪽에 그래프가 있습니다만 이런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요 모델을 기본적으로 활용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밑단에서는 우리나라 여러 가지 특성, 아까 보셨듯이 스톡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나라 여러 가지 어떤 투자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감안해서 특성을 감안해서 기본적인 모델은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그걸 따르고 우리나라 특성을 반영해서 이제 전망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전망 결과를 한번 보자면 요 비중 자체가 지금 현재 14%인데 14% 이제 조금 밑으로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이제 2020에는 11%대, 그 다음에는 2030년에는 9%대로 간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계속 준다는 거죠. 결국 계속 내려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건설 산업이 물론 여기는 뭐 서비스 산업이 아니라 이제 건설, 실제 시공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서비스 산업도 같이 따라간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건설 우리 전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간다, 완만하게. 다만 줄어가는 속도가 2020 이후에는 조금씩 완만해집니다. 아까 오른쪽으로 꼬리가 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형태를 보인다는 거고요. 또 하나 좀 뭐 안도하자면 안도할 수 있는 것은 그 밑에 실질적인 건설 투자 규모입니다. 국가 경제가 계속 성장하니까 그만큼 우리가 건설 투자 또 따라가 주지 못하니까 비중은 내려갑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 비중이 유지된다고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투자 규모 자체, 실질 투자 규모 자체는 마이너스를 연평균으로,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플럭추에이션이 있겠습니다만 길게 연평균을 봤을 때는 마이너스는 되지 않는다. 물론 이게 뭐 사실은 그게 위안을 참을 만한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한 1% 내외고요. 또 2020을 넘어가면은 1% 밑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높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2030까지는 뭐 일본 형태의 뭐 대세하락 이런 우리 침체를 보이지는 않을 수 있는 평균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 주의할 점은 여기서 이제 제가 패러다임 변화 뭐 이런 얘기가 밑에 조금 있는데요.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하다 했는데 2020에 되면 이제 12% 가까워집니다. 11%인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선진국 국가들의 평균적인 그 비중, GDP 대비 건설 투자 비중이 한 11%,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도 이미 변화가 뭐 패러다임 변화나 시장 변화가 시작이 이미 됐지만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선진국형의 건설 산업 또 서비스 산업이 다가오고 있다는 해석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지 보수가 늘어나는 건데 뒤에 잠깐 보고 다시 앞에 돌아오겠습니다. 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이 서구 시배국의 이제 조금 이제 지금 최근엔 요보다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요. 유지 보수가 40%가 훨씬 넘습니다. 통상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외 선진 시공업체들 그 업체들은 이제 뭐 서비스도 좀 가지고 있고 운영도 가지고 있고 자재도 갖고 있고 다 이렇게 자회사들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들의 매출을 분석하면 해외 한 40, 저금은 한 30, 전체 매출에서 비중이죠. 국내가 한 뭐 60 정도인데 그 중에서 반이 유지보수고 반이 신규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시장 분포를 보시더라도 유지보수가 선진국 국가 같은 경우 한 40%가 넘는 반에 가까워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냐? 사실 이제 통계가 없습니다. 오른쪽에 지금 통계가 일부 있는 걸 갖고 이렇게 애그리게이션 한 건데요. 저희가 SOC, 교통 SOC 중에서 이제 철도, 도로 쪽에는 국가에서 발표하는 그 통계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유추를 해봤을 때 신규 건설 대비 한 26% 전체 건설 SOC 투자에서 교통 SOC에서 한 26% 정도 지금 되고 지금은 조금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제 건축 쪽은 저희가 통계가 없고요. 또 건축에서 주택 같은 경우 대부분 유지보수보다는 재개발, 재건축 쪽으로 가는 경향이 아직 우리나라는 강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26%보다 건축 쪽은 낮다고 저는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략 한 10%대 중반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일본도 저희 정도 소득 수준에 그렇게 갔거든요.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선진국하고 격차가 한 15% 이상 난다는 거죠. 결국 다시 이제 앞에 돌아와서요. 전체 시장이 거의 이제 정체되어 있는 거죠. 약간 소규모로 성장하는데 뜯어보자라는 거죠. 뜯어보면 신축 시장은 계속 준다라는 겁니다. 뒤에서 이제 주택 같은 경우도 오늘 어떻게 보면 관심이 좀 있을 수 있는 주택도 보면 계속해서 줍니다. 오피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유지보수 쪽이 또 계속 늘어가면서 비중을 키워가고 또 물량 자체도 늘어가면서 전체 총량적인 투자 규모 자체가 성숙기로 유지되는 그런 특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러니까 유지된다는 것 자체는 어떤 긍정적이지만 사실 뜯어보면 신축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올인해 왔던 어떤 그런 사업 방식에 비춰보면 또 별로 박지 않은 모습들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요. 아니 또 뒤집어 보면은 새로운 또 기회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뒤에 가서 또 그런 것들 기회들을 한번 보겠고요. 이를 포함해서 그 외에도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선진국형 시장과 산업으로 가고 또 기업들은 거기에 따라 변화해야 되는 것들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고 이미 시작됐지만 본격화되는 시점이 2020년 이후가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 이제 업계들은 다양한 뭐 건설업계도 그렇고 이런 지금 뭐 최근에 전략들을 다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면서 그것을 요약해 보자면 한 이 네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사업 조정한다는 거고요. 해외에 나갈 수밖에 없다. 국내 시장이 정체되어 있고 신축 시장이 계속 줄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새로운 먹거리, 그다음에 선진형 업체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우리가 거기에 맞게 사업 방식, 영업 방식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건데 뒤에서 일부 또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인데요. 유지보수 시장에 대해서 먼저 조금 좀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도로 쪽 교량에 대한 이제 투자의 그 구분되어 있는 비중인데 밑에 있는 녹색이 유지보수입니다. 2000년 기준으로 신축을 넘어선 것을 지금 볼 수 있고 제가 박스를 쳐놨는데요. 교량이라는 것이 성수대교 이후에 굉장히 유지보수 쪽이 강화되고 있고 또 민감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지보수 투자가 가장 비중이 높은 구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축을 이미 넘어섰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 쪽에 사실은 뭐 여기 엔지니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지금 건설이 됐기 때문에 뭐 설계라든지 또 시공 자체 우리 SOC 예산도 도로 쪽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지만
뭐 오늘은 없지만 스톡을 비교해보면 저희가 결코 선진국에서 도로가 아직 많은 게 아닙니다. 수도권 굉장히 질적으로 아직 정체되는 구간도 많고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지표로 봤을 때 아직 스탁이 선진국만큼 온 것은 분명히 아닌다. 다만 이미 예산 자체가 보시다시피 교량 같은 경우도 이렇게 유지보수 쪽에 굉장히 많이 할애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축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 이미 교량 쪽은 생겼는데 전체 SOC 시설물에도 그런 어떻게 보면 프레셔 또 어떤 제약 이런 것이 2020이 넘어가면서 본격화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 1, 2종 시설물, 우리가 시특국 대상 시설물이죠. 지금 이제 3종에 대해서 또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1, 2종 그 기반 시설, 건축은 빼고 SOC 기반 시설 중에서 그 30년 이상 된 노후 기반 시설물에 본격적으로 유지보수가 증가하는 시점인 30년 이상 시설물의 어떤 개수하고 그 비중을 보는 건데 최근 한 10년간은 비중이 한 1%포인트 느는 거에 그쳤고 개수도 그렇게 완만하게 물론 빨리 늘어왔지만 그 최근과 그 이후에 느는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속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후에는 비중이 무려 20% 가까이 가게 되고 느는 것도 2배 이상 그 숫자가 느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까 보셨듯이 90년대 뭐 주택도 그렇고요. 건축물도 그렇고 SOC가 대부분 그때 가장 많이 건축이 됐기 때문에 2020부터 연한 30년이 사용 연한 30년이 본격 도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지보수 투자가 급격히 늘어갈 수밖에 없는. 아까 우리가 11% 비중이 되면서 선진국형으로 가고 유지보수가 늘어간다는데 그걸 어떤 11%라는 걸 통해서 선진국형으로 시장이 간다는 걸 통해서 유추할 수도 있지만 과거에 우리가 투자해 왔던 어떤 그런 쭉을 봤을 때도 어떤 사용 연수를 감안할 때도 또 우리가 그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런 현상들은 9페이지인데요. 11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토목시설물의 성능 고도화를 굉장히 제약한다는 겁니다. 왜냐? 죄송합니다. 이제 10페이지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가 SOC 예산 뭐 이미 다 아시겠습니다만 앞으로 늘어갈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표의 제일 위에 있는 줄이 공약, 소위 말하는 공약 가계부 예산을 벌써 올해에 20조 밑으로 줄이겠다고 한 그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제 작년에 발표했던 중기계획에는 실제로 그렇게 줄이지 못했고 오히려 늘어왔습니다. 왜? 경제 위기가 있기 때문에 뭐 이쪽에 투자를 해야 또 경제가 사는 그런 영향이 있고 또 공약 가계부에 있는 또 공약 사항에 있는 어떤 것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또 SOC를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사실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려왔고 이 당시 가계부가 나왔을 때 제가 이만큼 줄이기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줄이지 못했고 해왔는데요. 다만 이제 앞으로도 무한정 이렇게 늘리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어찌됐간에 정체되고 조금씩 줄어간다. 작년에 발표됐던 내년에 22조대로 가는 이 플랜대로 가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내년에 현재 4조 8인데요. 이걸 유지하기 참 어렵다. 이미 또 언론에 발표되고 있죠. 그래서 어찌됐거나 앞으로 이제 완만하게 줄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재정 사항이고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성능 고도화라는 게 사실은 어려운 예산 제약도 있지만 2020년이 다가오면서 유지보수 투자가 굉장히 늘어갈 수밖에 없는 더욱 신축을 제약하는 그런 현상이 2020년 넘어가면서 본격화될 거라고 보여지고 SOC 쪽에 어떤 신축 시장이 굉장히 위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 밑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시특급 대상 시설물 같은 경우도 예산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중대 결함 아니고 나머지 작은 결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잘 고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전체 실물에도 본격화되는 것이 앞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앞페이지에도 대책들이 밑에 좀 있습니다만 10페이지 밑에 여러 가지 뭐 BOA 최근에 나왔죠. 민자 쪽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나오지만 지금 제가 위에도 약간 썼습니다만 RTL, RTO라고 되어 있습니다. R이 이제 리허빌리테이션인데요. 뭐 신축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이 유지보수, 재개축에도 민자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야 되고 또 될 것이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어찌됐든 간에 일부 그렇게 되더라도 신축을 제약하는 이제 요인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예산상 또 그 유지보수가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가면서. 근데 다만 이제 건축물 같은 경우, 주택을 포함한 건축물은 조금 상황이 나은 편입니다. 재개축을 통해서 또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물들이 일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성능 고도화를 할 거고 그렇지 못한 시설물들이 꽤 있는데요. 다음 1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주택만 뜯어보면 현재 30년 이상 된 시설물이 한 10% 정도 되고요. 이것이 2020년 중반, 2025년 정도 가면은 30%를 초과합니다. 30%의 시설물이 30년 이상이 되고요. 현재 우리나라 그 주택이 전체 주택에서 한
60% 가까이가 아파트인 아파트 공화국입니다. 그 중에서 이 60% 전체 스탁에서 한 60%가 아파트고 그 60% 중에서 반 가까이가 90년대 이후에 90년대에 건축이 된 것이고요. 사실은 대부분 저비용 리모델링 시장이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그러나 아까 성능 고도화가 일부 될 수 있다고 제가 했는데 재건축 같은 경우 그 이전에 지어졌던 시설물들이 이미 주택들이 이미 재건축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9.1 대책으로 이제 10년이 단축이 됐습니다. 그 뒷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13페이지인데요. 그 단축된 그 시뮬레이션 표인데요. 서울 물량만 한번 보시면 각 위에 있는 준공 연도별로 이렇게 쭉 그 쳐놓고 단위가 쳐놓고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서울시가 규정하고 있는 기존에 규정하고 있는 재건축 연한입니다. 91년 준공된 아파트를 보시면 2031년이죠. 그러나 이미 이제 지난달부터는 2021년으로 재건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또 어떤 여기 계신 분이 그 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원래는 31년 돼야 되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재건축이 가능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뭐 가격도 오를 수 있는 기대 심리가 작용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시장에 작용을 할 수 있고 이미 작용을 조금씩 하고 있고 올해 재건축 수주가 지금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나 이제 뜯어보자는 거죠. 자, 밑에 표를 보시면 90년대 이전에 지어졌던 그 아파트들의 용적률은 한 뭐 180%대, 서울 같은 경우는 한 190%대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굉장히 급격히 늘어나고요. 지금 90년대만 딱 빼서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좀 뜯어놨는데요. 무려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0% 가까운, 200%가 300% 가까운 그런 용적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업성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고 거의 없는 아파트들이 많다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물론 1:1 재건축이 가능한 뭐 서울 강남이나 이런 재건축은 좀 예외가 되겠습니다만 재건축이 저 개인적으로 한 2020년대 중반까지는 시장이 계속 간다고 봅니다만 이 많은 90년대 지어졌던 전체 우리 60% 스탁에 한 50% 가까이 되는 아파트가 다 재건축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재건축 연한이 단축이 됐지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30% 가까이 되는 전체 스탁에 그리고 아파트 전체의 한 50% 가까이 되는 이 부분이 일부 재건축이 되고 또 일부 수직 증축, 수직 증축도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3층이 올리기 위해서는 최소 30평형이라도 1억 이상의 비용이 수반되는데 그 가격 차이를 보존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현재로서는 많지는 않다는 거죠. 자, 그런 걸 감안하면 이런 부분들이 먼저 현재는 추진이 될 거고요. 그 외의 아파트들이 2020년대 중반을 조루하면서 서서히 저비용 시장이 이제 시작이 열리게 된다고 보이는데 정책적으로는 이런 시장을 미리 또 좀 지원도 한다고 해서 빨리 슬럼화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도 굉장히 도시재생 가치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페이지인데요. 앞서 이제 유지보수 쪽에 일부 몇 가지 얘기들을 이제 드렸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본격화되는 것이 앞으로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신축 시장 같은 경우도, 선진국 경제 시장이 되면서는 축소가 되게 되겠습니다. 앞서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이 2020년 넘어가면서 좀 더 본격화되면서 축소가 되겠습니다만, 또 하나 특징은 축소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굉장히 변화한다는 겁니다. 뒤에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먼저 이거,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O&M 운영 쪽인데 이걸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이 있으니까 한번 보고요. 토목 쪽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축 시장이 이제 준다고 말씀드리는데 주택만 뜯어보면 이제 물론 이거 시장이 아니라 수요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한 몇 년 전에 전망을 한 건데요. 대세 하락 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대폭 하락은 전망 결과는 없었습니다. 연평균 한 7,000원, 8,000원씩 계속 준다. 근데 수요가 시장이 본격적으로 위축되면 언제냐? 2030년대 이제 중반인 것으로 이제 나타났고요. 여기는 뭐 다 그 내용 설명은 없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어쨌든 완만하게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준다라는 거고 뜯어보면 가구 수 증가가 의한 그 증가분에 의한 수요, 주로 1인 가구 수요죠. 이것이 계속해서 준다는 겁니다. 나머지 이제 멸실 쪽의 수요는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소득이 증가하면서 교체되는 수요 이런 것들은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가구수 증가에 의한 수요가 현재 대부분 1인 가구 증가의 수요라고 그랬는데 오른쪽 표에도 보시다시피 밑에 있는 이 녹색 또 형광색이 1인 가구입니다.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그 위에 있는 3인 가구 이상은 정체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1인 가구 대상한 주택 자체가 저희가
과거 많이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달성률이 보급이 100%가 안 됐고요. 그래서 수요가 있는 건데, 근데 그걸 좀 뜯어보자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1, 2가구 대부분 젊은 층이냐, 도시형 생활주택과 같은 그런 수요냐 봤을 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물론 그쪽에 수요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뭐 하숙집에 살던 사람이 글로 더 좋기 때문에 이제 이사를 해오는 니즈에 맞춰서 공급됐기 때문에 보급은 100% 됐지만 그래서 그런 수요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대체 수요라고 볼 수가 있고, 요 위에 있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우리 1, 2가구가 증가하는 것은 노령층의 1, 2가구가 증가한다는 거죠. 자녀가 출가하고 또 사별해서 혼자 남고, 굉장히 시장 관점에서 우리가 베이비 부머 다운사이징 수요도 뒤에서 좀 보겠습니다만 그런 것과 맞물려서 우리 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줄 수 있고 앞으로 큰 수요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건설사들이라는 것은 1차 베이비 부머가 집을 장만하고 자녀를 낳고 집을 키우고 요거에 맞춰서 저희가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큰 시장이라고 우리나라를 요약하면 할 수 있는데, 주택시장이 앞으로 이 1차 베이비 부머의 나머지 수요, 다운사이징 수요가 우리 눈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신축 시장에 줄어들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도 질적 변화가 또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그 건축이나 주택 같은 경우는 요 마케팅 쪽의 변화의 어떤 축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게 되겠습니다. 요 신기술이나 이런 쪽은 이제 좀 토목 쪽에 가깝고요. 그래서 이쪽을 마케팅 쪽을 보면 세 가지의 축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신축은 줄어들지 않습니까? 줄어들면서도 과거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이런 세 가지 축에 의해서 수요가 바뀌면서 시장이 어떤 질적으로 바뀐다라는 건데, 마케팅 쪽만 한번 떼서 보면 건축 같은 경우, 주택 같은 경우 이미 100%가 다 보급이 됐죠. 그럼에도 수요가 없겠느냐? 선진국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줄어들지만 수요는 어느 정도 점진적으로 줄어들면서 계속 수요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뜯어보면 100% 달성 전하고 수요가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여기 제가 잠재 니즈라고 썼는데 100% 달성이 되기 전에는 살 집이 없으니까 지어놓으면 무조건 들어옵니다. 어떤 좀 심하게 얘기하면요.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는 그 과거의 집에서 만족할 수 없었던 어떤 잠재되어 있는 니즈가 뭔지를 사업자가 발굴하고 거기에 맞춰서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공급을 했을 때 그것을 평가하고 좋다 싶으면 이사를 오는 거죠. 그 수요가 굉장히 큰 것이고, 거기에 따라 이제 결국 맞춤형 소량 공급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량으로 부족할 때는 택지 개발을 했지만 이제는 다 살 집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서비스업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대가 온다고도 볼 수 있고, 이미 시작이 됐지만 더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다가오는 거고, 그 어떤 소비자를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세분화된, 여기 제가 썼습니다만 소득에 따라, 연령에 따라 여러 가지 각각 니즈층에 따라 구분해서 거기서 공급을 하는 거죠. 결국 소량 생산이고 맞춤형 생산입니다. 굉장히 과거의 대형 건설사 위주의 시장이 전혀 아니고 대규모 개발 사업이 아닌 시장이 다가오고 있는 거고요. 또 거기에다가 부가가치를 줄 수 있는 시장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핵심 역량 교체가 과거는 건설업계 위주로 영업이나 어떤 이런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점점 이 R&D라든지 어떤 엔지니어링이나 이쪽 또 마케팅 쪽의 영향이 점점 중요해집니다. 이 신기술주 기반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는 설명 안 했습니다만 시장이 이쪽도 다 공급이 됐습니다. SOC 같은 경우도. 그러나 새로운 극한 기술을 접목시켜서 시장을 창출해 나가는 거죠. 여기는 마케팅을 통해서 과거의 니즈가 뭔지, 축적된 니즈가 뭔지를 발견해서 설계를 해주고 그걸 공급하면 시장이 창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창출을 영업을 하는 거죠. 그렇게 영업을 하고 패러다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핵심 역량이 단순 고객 관리나 수주 영업이 아니라 고객에 대한 분석, 결국 이 시장은 니즈에서 오는 거거든요. 진짜 고객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그걸 딜리버리 할 수 있는 기술, 신기술을 통한 어떤 새로운 상품의 딜리버리, 이런 걸 통해서 시장이 창출되고 시장이 또 수요가 생기고, 그럼에 따라 핵심 역량 자체도 급격히 옮겨갑니다. 예를 들자면 토건 회사였는데요. 제가 이제 요걸 하면서 가본 회사인데 이런 형태의 변화를 하면서 R&D 센터에 굉장히 많은 인력이 생겼고 또 시장 변화에 이제 남아있는 경우를 봤습니다. 우리 건설사 같은 경우는 현재 설계나 엔지니어링 대부분 아웃소싱을 하고 있죠. 그러나 선진형 회사를 가면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 핵심 역량이, 지금은 핵심 역량이 그거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가가치가 좀 낮다고 보기 때문에 아웃소싱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선진형 시장에 가면 오히려 이쪽이 부가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인하우스로 가진 기업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제 니즈 변화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들이 있고, 저도 좀 개인적으로 현재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크게 봤더니 한 4가지 패러다임,
메가 트렌드가 가장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세부적으로는 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도 좀 봤던 어떤 노령화라든지 1인 가구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을 여러 가지로 믹스해 봤을 때 다양한 형태의 니즈들이 수요들이 발생을 합니다. 뭐 일일이 다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뭐 다 하실 겁니다. 실버 고급 레지던스 같은 것도 이미 몇 가지가 생겼고 광진구의 스타 뭐 500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니즈에 맞춰서 이렇게 공급됐을 때 수요가 생기고 그것이 이제 시장을 창출해 나간다는 거죠. 여기 뭐 공간, 시간, 공영 주택도 최근에 이제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겠습니다. 서비스 하우스도 그렇고요. 이 굉장히 큰 개념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공간 구조로 들어가서 또 보자면 더 다양한 또 니즈들이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결국 고객이고 또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을 창출해 나가고 성공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시장 변화가 이제 점점 다가오고 이미 시작했지만 다가오고 있고 본격적으로 2020 전후에서 열리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몇 가지 살펴볼 것은 지금 제가 아까 제가 주택 투자만 따로 떼서 한번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왼쪽에 있는 요 그래프에서 그것이 이제 주택을 제외한 쪽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OECD 국가보다 높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전체 건설 투자가 OECD 국가보다 소득 수준별로 높았던 이유는 바로 요것 때문이죠. SOC라든지 공장이나. 그러나 주택만 따로 때려서 보면 우리가 높았던 때가 요때밖에 없습니다. 200만 원 할 때입니다. 그 다음에 외환위기 때문에 한번 꺾였고 그 이후에도 이걸 역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우리나라가 천인당 주택수나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스탁이 월등히 선진국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투자 자체는 더 적다라는 거죠. 그걸 능가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봤을 때 뭐 어떤 분은 이제 택지 비용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우리나라 이제 건설 투자에서는 이제 택지 비용이 빠지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주택만 공급해 왔다는 거죠. 아파트 위주로. 건설의 비용을 투자를 안 한 겁니다. 고급 주택을 안 지은 것이고 단독 주택을 많이 안 지은 것이고 또 다주택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3만 불 됐지 않습니까? 4만 불 가까워지면서 이런 이 격차를 메울 수 있는 고급 주택, 다주택 수요, 차별화된 주택의 수요가 이미 뭐 단독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것이 보시다시피 있다라는 거고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외에도 몇 가지 봐야 되겠지만 또 하나 또 중요한 또 메가트렌드 중 하나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다운사이징입니다. 다운사이징이 언제 일어나 보시면 한 조사에 의하면 이제 65세가 되겠습니다. 연령대별 거주구 주택의 그 가격이 되겠는데 최근에는 좀 빨라진 것으로 이제 보고들이 되고 있고 결국 63세 내외 우리가 이제 다운사이징이 본격 일어나는 것이고 1차 베이비붐가 언제 63세가 되느냐? 2020년입니다. 서울은 좀 늦고 지방은 조금 빠릅니다.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결국 이미 대형에 대한 수요가 우리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나오지만 본격화는 아닌 거죠. 물론 이 수요들이 다 시장에 매매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세나 월세 수요로 나오고 이분들은 현재 조사된 바에 의하면 병원이 가까운 약간 수도권 외곽에 있는 아파트를 가장 선호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요가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고 소득도 시장 세분화에 따라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고 니즈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따라 굉장히 차별화된 다운사이징 수요가 나오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본격화되는 것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우리나라의 어떤 재고 스탁에도 분명히 충격을 미칠 거고요. 대형 주택도 그렇고요. 또 신규 시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1차 베이비붐의 흐름에 따라 우리 시장이 바뀌어 왔는데 이런 큰 흐름이 또 하나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이런 몇 가지 메가 트렌드를 봤고요. 이 O&M 쪽인데 뭐 이거는 이제 시공이나 설계 쪽하고 크게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토목 쪽도 있고 주택 쪽도 다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데 주택만 오늘은 보겠습니다. 단기적 관점은 우리 건설사들이 지금 지난 침체기 동안 우리가 분양이 안 되니까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임대 조금씩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임대 자체의 성장과 수익성이 있다라는 거고 또 TSP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인데요. 아까 우리 그 건설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되면서 고객이 중요하다는 것 같은 얘기입니다. 자, 뒤에부터 보시면 먼저 이제 임대사업 자체 성장과 수익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일본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일본 쪽은 이런 사업들이 한 20년 됐죠. 처음에 이것이 시작이 됐을 때는 이게 뭐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죠. 그러나 임대사업 관리자들이 서비스 수준이 올라가고 브랜드하고 뭐 대표적인 게 레오팔레스죠.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서비스들, 뭐 분쟁 해결이나 뭐 세탁 조치, 뭐 여러 가지 임대 서비스들이 하고 이것이 이제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임대인들의 임차인들의 만족이 올라가고 이게 또 잠재니자 아까 말씀드린 이것이 다
이제 과거에 있었는데 이게 충족이 안 됐죠. 이것들이 이제 발현이 되고 충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시장이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임대인 우위 시장에서 이제 임차인 그리고 임대관리 사업자 우위 시장이 됩니다. 이게 좋아지다 보니까 임차인들이 이 브랜드를 보고 자기가 임대할 건물을 선택하게 됩니다. 결국 이 고객 접점에서 고객을 잘 이해했던 임대가 핵심이 아니죠. 고객을 이해했다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서비스를 딜리버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공이라는 거 설계하는 거 다 마친 건데 결국 서비스로 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이 결국 바게닝 파워를 가지게 되고 그래서 임대인보다도 임차인 그리고 또 그 중간에 실제로 고객을 이해하는 그 서비스업이 바게닝 파워를 점점 갖게 되고 그 바게닝 파워를 브랜드를 통해서 이제 가져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났다는 거죠. 레오팔리스 같은 것도 보면 그런 결과 여기 뭐 다양한 지금 서비스를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나 핵심 제가 볼 때 가장 핵심은 뭐냐? 시공 매출이 50%가 된다는 겁니다. 서비스업이었는데 고객을 가장 잘 이해하다 보니까 그 택지주가 건축주가 결국 임대 최적화된 가장 그 니즈에 맞출 수 있는 것을 공급할 수 있는 사업자인 레오에게 시공까지 맡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공 매출이 50% 육박해 왔고요. 그러나 최근에는 이 시장이 성숙기에 이 시장도 이제 도달합니다. 20년이 지나면서 이 시장이 이제 계속 시공 매출이 줄어들고 있어서 레오의 고민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반대지만 또 재밌는 사례는 이제 세키 수이 하우스인데 주택 넘버원 회사죠. 이 회사가 또 뭐 몇몇 회사도 그렇습니다만 주택 건설만 하지 않고 이 서비스업에 뛰어들었고 그 결과 저는 또 여기서 재미있는 가장 핵심은 일본 주택시장이 반토막이 났거든요. 장기 침체 때. 그러나 몇몇 안 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유일하지는 않지만요. 그 시공 매출 7천억 원 내외의 시공 매출을 현재까지도 유지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 시장 반토막 난 시장에서 어떻게 유지해 왔느냐. 결국 고객에 대한 아까 니즈에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 앞서 말씀드린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드에 영향을 갖출 수 있는 어떤 기업으로 변화를 해왔다는 이제 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들이고요. 앞서 뭐 자세하게 다 말씀은 이제 못 드렸습니다만 이런 이제 변화들이 분명 우리 건축 서비스업에도 기회가 저는 많이 된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방금 그 조성규 박사님이 그 건축 서비스 산업에 그 초점을 맞춰서 통계를 발표를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그 국내 건설 시장 전반에 대한 그 미래 전망과 그 과제에 대해서 저희가 발제를 좀 부탁드렸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의 이용일 그 박사님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그 건축 서비스 산업에 대한 이제 발전 방향 모색 세미나인데요. 건설 시장 전반에 좀 어떻게 보면 크게 변화는 또 내부에 있을 수도 있고 서로 또 주고받는 관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또 발제가 좀 초대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건산연에서 지금 시장 전망 쪽 업무를 이제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시장 변화에 대해서 그 양적인 것도 앞에 조금 이제 담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적 변화에 대해서도 뒤에서 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패러다임 변화 이런 뭐 주택시장도 그렇고요. 요즘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좀 큰 내용을 가지고 또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실질적으로 좀 우리 시장이 좀 선진국형 뭐 시장으로 간다 이런 얘기도 많지 않습니까? 언제 그럼 과연 그런 변화들이 실질적으로 이미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좀 본격화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망에 따른 과제는 뭐 따로 정리하진 않았고요. 그 곳곳에 조금씩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먼저 가장 이제 이 페이지에 있는 첫 번째 페이지로 여기 이제 노란색 바 차트가 있는데요. 건설 투자 금액입니다. 실질 규모고요. 지금 2010년 기준으로 지금 돼 있고요. 그러니까 불변 금액, 실질 금액입니다. 지금 여기 제가 이 점선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쳤는데
90년대입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건설 산업이 인간의 나이로 하면 한 뭐 20대 정도의 활발한 성장을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할 때고요. 200만 호도 그때 이제 있었던 것이 되겠습니다. SOC 투자도 그때 당시 굉장히 많았고요. 요 위에 있는 이제 파란색 선이 하나 있는데요. 요 GDP,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 전체 경제 규모라고 할 수 있는 GDP를 분모에 두고 요 노란색 바 차트를 이제 분자에 둔 비중이 되겠습니다. 당시 20%가 넘었고요. 그 이후로 이제 쭉 빠져서 지금 한 14%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중간에 한번 이렇게 노란색 바 차트가 꺼졌다가 올라가서 한 6년 만에 회복되는 게 나왔는데 이제 IMF 외환위기 이제 여파가 되겠고요. 그 이후로도 그 충격을 어떻게 보면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그 뒤에 또 한번 이렇게 꺼지는 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고요. 위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산업의 어떤 생명 주기 자체가, 우리 사람도 그렇지만 산업에도 생명 주기가 있거든요. 제품도 그렇고. 그러니까 성숙기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 이상 이제 시장이 성장하지 않는 거죠. 지금 뭐 일본이라든가 선진국의 일부 국가들 이미 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 이게 내려갈 수 있느냐 뭐 이런 뭐 또 이슈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망을 저희가 한 2번에 걸쳐서 2000년 초반에 한번 했고, 또 최근 작년에 제가 책임져서 한번 수행한 그 연구 결과가 여기 일부 담겨져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 노란색, 요 오렌지색 바 차트가 당장 2020년대 중반까지는 내려갈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성숙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제 질적으로 내용적으로는 좀 변화될 수도 있고 내려갈 위험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 뒤에서 말씀드리겠고요.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은 뭐 최근에 빠졌다가 다시 또 우리 건설 시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제가 하반기 전망을 작업하고 있습니다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완전히 벗어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고,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2000년대 초반의 모습을 사실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플럭체이션이 저희가 뭐 크게 보면 건설이라는 게 한 10년 주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그런 주기를 빼면은 2030년까지도 지금 2030 전망이 이제 뒤에 나와 있는데 사실은 성숙기를 유지할 수 있다. 현재 규모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 수 있는지 한번 뒤에서 보겠습니다. 전망을 하게 된 어떻게 보면 가장 근거가 되는 그림인데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하나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역U자형의 어떤 산 모양의 그래프가 있는데, 밑에 가로축은 그 1인당 국민소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로축은 아까 보셨던 그 파란색 선, 국가 경제에서 건설 산업이 차지하는 어떻게 보면 비중 내지 위상이 되겠는데, 이것이 소득 수준이 처음 아주 낮은 데서 올라갈 때는 굉장히 활발하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프라도 필요하고 공장도 필요하고 하니까 이제 건설이 점점점 비중을 키우다가 어느 정도 갔을 때는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 산업에 이제 바톤을 넘겨주면서 비중이 내려가는, 우리나라도 아까 보셨듯이 지금 20%에서 14%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일반적인 뭐 왼쪽에 여러 가지 학자들의 얘기가 있습니다만 많은 학자들이 이미 다 얘기했던 것이고요. 뒤에서 보면 또 그것이 저희 연구에서도 증명이 됐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지금 밑에 이제 하나의 오른쪽으로 꼬리가 이렇게 쭉 수평으로 늘어지는 역U자형의 그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요. 이외에도 몇 가지 연구가 더 있습니다만 이제 대표적 하나의 연구고요. 마냥 떨어지지는 않는다. 또 이런 연구들이 나옵니다. 역U자 형태로 우리가 뭐 소득이 뭐 4만, 5만 달러로 가면 이게 계속 비중이 줄 거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실증 연구들을 보면은 한 3만 달러 이후에서는 이것이 수평으로 간다. 이 수평으로 간다는 얘기가 결국 아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제가 선진국이 한 1%, 2%씩은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정도에 맞춰서 건설 투자도 아주 적지만 경제 성장률만큼은 성장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수평으로 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유지보수 투자도 일부 필요한 거고요. 그런 얘기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외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연구들을 봤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도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OECD 국가, 저희보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앞서가는 국가들을 제가 따라간다고 봤을 때 OECD 국가를 표본으로 삼았고요. 그 실증 분석 결과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형태를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3만 달러 이상 가서는 조금 내려가는 속도가 이렇게 완만하게 되는, 역시 기존의 연구 결과하고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우리나라랑 비교한 건데, 그 빨간색이 이제 우리나라가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OECD 국가들의 그 각 소득 수준별, 뭐 연도 비교는 아니고요. 같은 소득 수준에서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건설 투자의 건설 산업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물론 이제 역U자형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까도 뭐 우리가 오렌지색 바 차트를 통해서 봤듯이 여기서는 빨간색입니다만 동일한 역U자형을 보이고 있는데, 그 폭 자체가, 규모 자체가 훨씬 더
OECD가보다 높습니다. 뭐 시민단체들이 이 표를 가지고 이게 연도를 갖고 보면 또 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많이 공격들을 하고 계십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넌센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스탁이 충분하다, 동일하다, 선진국과 그런데도 이런 과도한 투자를 했다 그러면 물론 이제 좀 넌센스라고 볼 수 있는데 스탁이 굉장히 차이가 오늘 여기 스탁 비교 자료는 없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고 현재 시점에서도 스탁 차이가 아직 나고 있습니다. 동일한 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도 스탁이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주택도 일부 있습니다만 주택도 스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25라는 걸 통해서 사실 모든 스탁이 거의 없어진 거죠. 압축 성장을 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훨씬 위에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지금은 격차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의 OECD 국가의 그 평균에 근접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근접해 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그 전망을 한 방법론을 개략적으로 그 절차를 요약한 프레임을 요약을 한 건데요. 각각에 대한 내용을 뭐 상세히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오른쪽에 그래프가 있습니다만 이런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요 모델을 기본적으로 활용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밑단에서는 우리나라 여러 가지 특성 아까 보셨듯이 스톡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나라 여러 가지 어떤 투자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감안해서 특성을 감안해서 기본적인 모델은 앞서 말씀드린 그걸 따르고 우리나라 특성을 반영해서 이제 전망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전망 결과를 한번 보자면 요 비중 자체가 지금 현재 14%인데 14% 이제 조금 밑으로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이제 2020에는 11%대, 그 다음에는 2030년에는 9%대로 간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계속 준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내려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건설 산업이 물론 여기는 뭐 서비스 산업이 아니라 이제 건설 실제 시공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서비스 산업도 같이 따라간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건설 우리 전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간다 완만하게. 다만 줄어가는 속도가 2020 이후에는 조금씩 완만해집니다. 아까 오른쪽으로 꼬리가 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형태를 보인다는 거고요. 또 하나 좀 뭐 안도하자면 안도할 수 있는 것은 그 밑에 실질적인 건설 투자 규모입니다. 국가 경제가 계속 성장하니까 그만큼 우리가 건설 투자 또 따라가주지 못하니까 비중은 내려갑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 비중이 유지된다고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투자 규모 자체, 실질 투자 규모 자체는 마이너스를 연평균으로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플럭추에이션이 있겠습니다만 길게 연평균을 봤을 때는 마이너스는 되지 않는다. 물론 이게 뭐 사실은 그게 위안을 참을 만한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한 1% 내외고요. 또 2020을 넘어가면은 1% 밑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높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2030까지는 뭐 일본 형태의 뭐 대세 하락 이런 우리 침체를 보이지는 않을 수 있는 평균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 주의할 점은 여기서 이제 제가 패러다임 변화 뭐 이런 얘기가 밑에 조금 있는데요.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하다 했는데 2020에 되면 이게 12% 가까워집니다. 11%인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선진국 국가들의 평균적인 그 비중 GDP 대비 건설 투자 비중이 한 11%,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도 이미 변화가 뭐 패러다임 변화나 시장 변화가 시작이 이미 됐지만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선진국형의 건설 산업 또 서비스 산업이 다가오고 있다는 해석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지 보수가 늘어나는 건데 뒤에 잠깐 보고 다시 앞에 돌아오겠습니다. 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이 서구 시배국의 이제 조금 이제 지금 최근엔 요거보다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요. 유지 보수가 40%가 훨씬 넘습니다. 통상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외 선진 시공업체들 그 업체들은 이제 뭐 서비스도 좀 가지고 있고 운영도 가지고 있고 자재도 갖고 있고 다 이렇게 자회사들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들의 매출을 분석하면 해외 한 40, 저금은 한 30, 전체 매출에서 비중이죠. 국내가 한 뭐 60 정도인데 그 중에서 반이 유지보수고 반이 신규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시장 분포를 보시더라도 유지보수가 선진국 국가 같은 경우 한 40%가 넘는 반에 가까워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냐? 사실 이제 통계가 없습니다. 오른쪽에 지금 통계가 일부 있는 걸 갖고 이렇게 애그리게이션 한 건데요. 저희가 SOC, 교통 SOC 중에서 이제 철도, 도로 쪽에는 국가에서 발표하는 그 통계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유추를 해봤을 때 신규 건설 대비 한 26%
전체 건설 SOC 투자에서 교통 SOC에서 한 26% 정도 지금 되고 지금은 조금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제 건축 쪽은 저희가 통계가 없고요. 또 건축에서 주택 같은 경우 대부분 유지보수보다는 재개발, 재건축 쪽으로 가는 경향이 아직 우리나라는 강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26%보다 건축 쪽은 낮다고 저는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략 한 10%대 중반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일본도 저희 정도 소득 수준에 그렇게 갔거든요.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선진국하고 격차가 한 15% 이상 난다라는 거죠. 결국 다시 이제 앞에 돌아와서요. 전체 시장이 거의 이제 정체되어 있는 거죠. 약간 소규모로 성장하는데 뜯어보자라는 거죠. 뜯어보면 신축 시장은 계속 준다라는 겁니다. 뒤에서 이제 주택 같은 경우도 오늘 어떻게 보면 관심이 좀 있을 수 있는 주택도 보면 계속해서 줍니다. 오피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유지보수 쪽이 또 계속 늘어가면서 비중을 키워가고 또 물량 자체도 늘어가면서 전체 총량적인 투자 규모 자체가 성숙기로 유지되는 그런 특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러니까 유지된다는 것 자체는 어떤 긍정적이지만 사실 뜯어보면 신축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올인해 왔던 어떤 그런 사업 방식에 비춰보면 또 별로 박지 않은 모습들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요. 아니 또 뒤집어 보면은 새로운 또 기회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뒤에 가서 또 그런 것도 기회들을 한번 보겠고요. 이를 포함해서 그 외에도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선진국형 시장과 산업으로 가고 또 기업들은 거기에 따라 변화해야 되는 것들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고 이미 시작됐지만 본격화되는 시점이 2020년 이후가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 이제 업계들은 다양한 뭐 건설업계도 그렇고 이런 지금 뭐 최근에 전략들을 다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면서 그것을 요약해 보자면 한 이 네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사업 조정한다는 거고요. 해외에 나갈 수밖에 없다. 국내 시장이 정체되어 있고 신축 시장이 계속 줄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새로운 먹거리, 그다음에 선진형 업체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우리가 거기에 맞게 사업 방식, 영업 방식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건데 뒤에서 일부 또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인데요. 유지보수 시장에 대해서 먼저 조금 좀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도로 쪽 교량에 대한 이제 투자의 그 구분되어 있는 비중인데 밑에 있는 녹색이 그 유지보수입니다. 2000년 기준으로 신축을 넘어선 것을 지금 볼 수 있고 제가 박스를 쳐놨는데요. 교량이라는 것이 성수대교 이후에 굉장히 유지보수 쪽이 강화되고 있고 또 민감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지보수 투자가 가장 비중이 높은 구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축을 이미 넘어섰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 쪽에 사실은 뭐 여기 엔지니어 꽤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지금 건설이 됐기 때문에 뭐 설계라든지 또 시공 자체 우리 SOC 예산도 도로 쪽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지만 뭐 오늘은 없지만 스톡을 비교해 보면 저희가 결코 선진국에서 도로가 아직 많은 게 아닙니다. 수도권 굉장히 질적으로 아직 정체되는 구간도 많고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지표로 봤을 때 아직 스탁이 선진국만큼 온 것은 분명히 아닌다. 다만 이미 예산 자체가 보시다시피 교량 같은 경우도 이렇게 유지보수 쪽에 굉장히 많이 할애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신축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 이미 교량 쪽은 생겼는데 전체 SOC 시설물에도 그런 어떻게 보면 프레셔 또 어떤 제약 이런 것이 2020이 넘어가면서 본격화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 1, 2종 시설물 우리가 시특급 대상 시설물이죠. 지금 이제 3종에 대해서 또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1, 2종 그 기반 시설 건축은 빼고 SOC 기반 시설 중에서 그 30년 이상 된 노후 기반 시설물에 본격적으로 유지보수가 증가하는 시점인 30년 이상 시설물의 어떤 개수하고 그 비중을 보는 건데 최근 한 10년간은 비중이 한 1%포인트 느는 거에 그쳤고 개수도 그렇게 완만하게 물론 빨리 늘어왔지만 그 최근과 그 이후에 느는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속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후에는 비중이 무려 20% 가까이 가게 되고 느는 것도 2배 이상 그 숫자가 느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까 보셨듯이 90년대 뭐 주택도 그렇고요. 건축물도 그렇고 SOC가 대부분 그때 가장 많이 건축이 됐기 때문에 2020부터 연한 30년이 사용 연한 30년이 본격 도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지보수 투자가 급격히 늘어갈 수밖에 없는. 아까 우리가 11% 비중이 되면서 선진국형으로 가고 유지보수가 늘어간다는데 그걸 어떤 11%라는 걸 통해서 선진국형으로 시장이 간다는 걸 통해서 유추할 수도 있지만 과거에 우리가 투자해 왔던 어떤 그런 쭉을 봤을 때도 어떤 사용 연수를 감안할 때도 또 우리가 그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런 현상들은 9페이지인데요. 11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토목시설물의 성능 고도화를 굉장히 제약한다는 겁니다. 왜냐? 죄송합니다. 이제 10페이지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가 SOC 예산 뭐 이미 다 아시겠습니다만 앞으로 늘려갈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표의 제일 위에 있는 줄이 소위 말하는 공약 가계부 예산을 벌써 올해에 20조 밑으로 줄이겠다고 한 그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제 작년에 발표했던 중기계획에는 실제로 그렇게 줄이지 못했고 오히려 늘려왔습니다. 왜? 경제 위기가 있기 때문에 뭐 이쪽에 투자를 해야 또 경제가 사는 그런 영향이 있고 또 공약 가계부에 있는 또 공약 사항에 있는 어떤 것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또 SOC를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사실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려왔고 이 당시 가계부가 나왔을 때 제가 이만큼 줄이기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줄이지 못했고 해왔는데요. 다만 이제 앞으로도 무한정 이렇게 늘리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어찌됐간에 정체되고 조금씩 줄어간다. 작년에 발표됐던 내년에 22조대로 가는 이 플랜대로 가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내년에 현재 4조 8인데요. 이걸 유지하기 참 어렵다. 이미 또 언론에 발표되고 있죠. 그래서 어찌됐거나 앞으로 이렇게 완만하게 줄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재정 사항이고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성능 고도화라는 게 사실은 어려운 예산 제약도 있지만 2020년이 다가오면서 유지보수 투자가 굉장히 늘어갈 수밖에 없는 더욱 신축을 제약하는 그런 현상이 2020년 넘어가면서 본격화될 거라고 보여지고 SOC 쪽에 어떤 신축 시장이 굉장히 위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 밑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시특법 대상 시설물 같은 경우도 예산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중대 결함 아니고 나머지 작은 결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잘 고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전체 실물에도 본격화되는 것이 앞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앞 페이지에도 대책들이 밑에 좀 있습니다만 10페이지 밑에 여러 가지 뭐 BOA 최근에 나왔죠. 민자 쪽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나오지만 지금 제가 위에도 약간 썼습니다만 RTL, RTO라고 되어 있습니다. R이 이제 리허빌리테이션인데요. 뭐 신축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이 유지보수, 재개축에도 민자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야 되고 또 될 것이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어찌됐든 간에 일부 그렇게 되더라도 신축을 제약하는 이제 요인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예산상 또 그 유지보수가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가면서. 근데 다만 이제 건축물 같은 경우, 주택을 포함한 건축물은 조금 상황이 나은 편입니다. 재개축을 통해서 또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물들이 일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성능 고도화를 할 거고 그렇지 못한 시설물들이 꽤 있는데요. 다음 1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주택만 뜯어보면 현재 30년 이상 된 시설물이 한 10% 정도 되고요. 이것이 2020년 중반, 2025년 정도 가면은 30%를 초과합니다. 30%의 시설물이 30년 이상이 되고요. 현재 우리나라 그 주택이 전체 주택에서 한 60% 가까이가 아파트인 아파트 공화국입니다. 그 중에서 이 60%, 전체 스탁에서 한 60%가 아파트고 그 60% 중에서 반 가까이가 90년대 이후에 90년대에 건축이 된 것이고요. 사실은 대부분 저비용 리모델링 시장이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자, 그러나 아까 성능 고도화가 일부 될 수 있다고 제가 했는데 재건축 같은 경우 그 이전에 지어졌던 시설물들이 주택들이 이미 재건축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9.1 대책으로 이제 10년이 단축이 됐습니다. 그 뒷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13페이지인데요. 그 단축된 그 시뮬레이션 표인데요. 서울 물량만 한번 보시면 각 위에 있는 준공 연도별로 이렇게 쭉 그 쳐놓고 단위가 쳐놓고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서울시가 규정하고 있는 기존에 규정하고 있는 재건축 연한입니다. 91년 준공된 아파트를 보시면 2031년이죠. 그러나 이미 이제 지난달부터는 2021년으로 재건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또 어떤 여기 계신 분이 그 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원래는 31년 돼야 되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재건축이 가능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뭐 가격도 오를 수 있는 좀 기대 심리가 작용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시장에 작용을 할 수 있고 이미 작용을 조금씩 하고 있고 올해 재건축 수주가 지금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나 이제 뜯어보자는 거죠. 자, 밑에 표를 보시면 90년대 이전에 지어졌던 그 아파트들의 용적률은 한 뭐 180%대, 서울 같은 경우는 한 190%대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굉장히 급격히 늘어나고요. 지금 90년대만 딱 빼서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좀 뜯어놨는데요. 무려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0% 가까운, 300% 가까운 그런 용적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업성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고 거의 없는 아파트들이 많다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물론 1대1 재건축이 가능한 뭐 서울 강남이나 이런 재건축은 좀 예외가 되겠습니다만, 재건축이 저 개인적으로는 한 2020년대 중반까지는 시장이 계속 간다고 봅니다만, 이 많은 90년대 지어졌던 전체 우리 60% 스타트하게 한 50% 가까이 되는 아파트가 다 재건축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재건축 연한이 단축이 됐지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30% 가까이 되는 전체 스탁에, 그리고 아파트 전체의 한 50% 가까이 되는 이 부분이 일부 재건축이 되고, 또 일부 수직 증축, 수직 증축도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3층이 올리기 위해서는 최소 30평형이라도 1억 이상의 비용이 수반되는데, 그 가격 차이를 보존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현재로서는 많지는 않다는 거죠. 자, 그런 걸 감안하면 이런 부분들이 먼저 현재는 추진이 될 거고요. 그 외의 아파트들이 2020년대 중반을 조롱하면서 서서히 저비용 시장이 이제 시작이 열리게 된다고 보이는데, 정책적으로는 이런 시장을 미리 또 좀 지원도 한다고 해서 빨리 슬럼화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도 굉장히 도시재생 가치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 이제 14페이지인데요. 앞서 이제 유지보수 쪽에 일부 몇 가지 얘기들을 이제 드렸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본격화되는 것이 앞으로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신축 시장 같은 경우도 선진국 경제 시장이 되면서는 축소가 되게 되겠습니다. 앞서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이 2020년 넘어가면서 좀 더 본격화되면서 축소가 되겠습니다만, 또 하나 특징은 축소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굉장히 변화한다는 겁니다. 뒤에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먼저 이거,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O&M 운영 쪽인데, 이걸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이 있으니까 한번 보고요. 토목 쪽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축 시장이 이제 준다고 말씀드렸는데, 주택만 뜯어보면 이제 물론 이거 시장이 아니라 수요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한 몇 년 전에 전망을 한 건데요. 대세 하락 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대폭 하락은 전망 결과는 없었습니다. 연평균 한 7,000원, 8,000원씩 계속 준다. 근데 수요가 시장이 본격적으로 위축되는 건 언제냐? 2030년대 이제 중반인 것으로 이제 나타났고요. 여기는 뭐 다 그 내용 설명은 없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어쨌든 완만하게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준다라는 거고, 뜯어보면 가구 수 증가가 의한 그 증가분에 대한 수요, 주로 1, 2인 가구 수요죠. 이것이 계속해서 준다는 겁니다. 나머지 이제 멸실 쪽의 수요는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소득이 증가하면서 교체되는 수요, 이런 것들은 또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가구수 증가에 의한 수요가 현재 대부분 1, 2인 가구 증가의 수요라고 그랬는데, 오른쪽 표에도 보시다시피 밑에 있는 이 녹색, 또 형광색이 1, 2인 가구입니다.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그 위에 있는 3인 가구 이상은 정체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1, 2인 가구 대상한 주택 자체가 저희가 과거 많이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달성률이 보급이 100%가 안 됐고요. 그래서 수요가 있는 건데, 근데 그걸 좀 뜯어보자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1, 2인 가구 대부분 젊은 층이냐, 도시형 생활주택과 같은 그런 수요냐 봤을 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물론 그쪽에 수요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뭐 하숙집에 살던 사람이 글로 더 좋기 때문에 이제 이사를 해오는 니즈에 맞춰서 공급됐기 때문에 보급은 100% 됐지만, 그런 수요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대체 수요라고 볼 수가 있고, 요 위에 있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우리 1, 2인 가구가 증가하는 것은 노령층의 1, 2인 가구가 증가한다는 거죠. 자녀가 출가하고 또 사별해서 혼자 남고, 굉장히 시장 관점에서 우리가 베이비 부머 다운사이징 수요도 뒤에서 좀 보겠습니다만, 그런 것과 맞물려서 우리 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줄 수 있고, 앞으로 큰 수요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건설사들이라는 것은 1차 베이비 부머가 집을 장만하고 자녀를 낳고 집을 키우고, 요거에 맞춰서 저희가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큰 시장이라고 우리나라를 요약하면 할 수 있는데, 주택시장이 앞으로 이 1차 베이비 부머의 나머지 수요, 다운사이징 수요가 우리 눈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신축 시장에 줄어들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도 질적 변화가 또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그 건축이나 주택 같은 경우는 요 마케팅 쪽의 변화에 어떤 축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게 되겠습니다. 요 신기술이나 이런 쪽은 이제 좀 토목 쪽에 가깝고요. 그래서 이쪽을 마케팅 쪽을 보면 세 가지의 축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신축은 줄어들지 않습니까? 줄어들면서도 과거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이런 세 가지 축에 의해서 수요가 바뀌면서 시장이 어떤 질적으로 바뀐다라는 건데, 마케팅 쪽만 한번 떼서 보면 건축 같은 경우, 주택 같은 경우 이미 100%가 다 보급이 됐죠. 그럼에도 수요가 없겠느냐? 선진국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줄어들지만 수요는 어느 정도 점진적으로 줄어들면서 계속 수요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뜯어보면 100% 달성 전하고 수요가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여기 제가 잠재 니즈라고 썼는데,
100% 달성이 되기 전에는 살 집이 없으니까 지어놓으면 무조건 들어옵니다. 어떤 좀 심하게 얘기하면요.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는 그 과거의 집에서 만족할 수 없었던 어떤 잠재되어 있는 니즈가 뭔지를 사업자가 발굴하고 거기에 맞춰서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공급을 했을 때 그것을 평가하고 좋다 싶으면 이사를 오는 거죠. 그 수요가 굉장히 큰 것이고 거기에 따라 이제 결국 맞춤형 소량 공급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량으로 부족할 때는 택지 개발을 했지만 이제는 다 살 집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서비스업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대가 온다고도 볼 수 있고 이미 시작이 됐지만 더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다가오는 거고 그 어떤 소비자를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세분화된 여기 제가 썼습니다만 소득에 따라 연령에 따라 여러 가지 각각 니즈층에 따라 구분해서 거기서 공급을 하는 거죠. 결국 소량 생산이고 맞춤형 생산입니다. 굉장히 과거의 대형 건설사 위주의 시장이 전혀 아니고 대규모 개발 사업이 아닌 시장이 다가오고 있는 거고요. 또 거기에다가 부가가치를 줄 수 있는 시장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핵심 역량 교체가 과거는 건설업계 위주로 영업이나 어떤 이런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점점 이 R&D라든지 어떤 엔지니어링이나 이쪽 또 마케팅 쪽의 역량이 점점 중요해집니다. 이 신기술주 기반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건 설명 안 했습니다만 시장이 이쪽도 다 공급이 됐습니다. SOC 같은 경우는. 그러나 새로운 극한 기술을 접목시켜서 시장을 창출해 나가는 거죠. 여기는 마케팅을 통해서 과거의 니즈가 뭔지, 축적된 니즈가 뭔지를 발견해서 설계를 해주고 그걸 공급하면 시장이 창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창출을 영업을 하는 거죠. 그렇게 영업을 하고 패러다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핵심 역량이 단순 고객 관리나 수주 영업이 아니라 고객에 대한 분석. 결국 이 시장은 니즈에서 오는 거거든요. 진짜 고객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그걸 딜리버리 할 수 있는 기술, 신기술을 통한 어떤 새로운 상품의 딜리버리 이런 걸 통해서 시장이 창출되고 시장이 또 수요가 생기고 그럼에 따라 핵심 역량 자체도 급격히 옮겨갑니다. 예를 들자면 토건 회사였는데요. 제가 이제 요걸 하면서 가본 회사인데 이런 형태의 변화를 하면서 R&D 센터에 굉장히 많은 인력이 생겼고 또 시장 변화에 이제 남아있는 경우를 봤습니다. 우리 건설사 같은 경우는 현재 설계나 엔지니어링 대부분 아웃소싱을 하고 있죠. 그러나 선진형 회사를 가면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 핵심 역량이 지금은 핵심 역량이 그거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가가치가 좀 낮다고 보기 때문에 아웃소싱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선진형 시장에 가면 오히려 이쪽이 부가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인하우스를 가진 기업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제 니즈 변화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들이 있고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현재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크게 봤더니 한 4가지 패러다임, 메가 트렌드가 가장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세부적으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좀 봤던 어떤 노령화라든지 1인 가구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을 여러 가지로 믹스해 봤을 때 다양한 형태의 니즈들이 수요들이 발생을 합니다. 일일이 다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다 하실 겁니다. 실버 고급 레지던스 같은 것도 이미 몇 가지가 생겼고 광진구의 스타 500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니즈에 맞춰서 이렇게 공급됐을 때 수요가 생기고 그것이 이제 시장을 창출해 나간다는 거죠. 여기 공간, 시간, 공유형 주택도 최근에 이제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겠습니다. 서비스 하우스도 그렇고요. 이 굉장히 큰 개념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공간 구조로 들어가서 또 보자면 더 다양한 또 니즈들이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결국 고객이고 또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을 창출해 나가고 성공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시장 변화가 이제 점점 다가오고 이미 시작했지만 다가오고 있고 본격적으로 2020 전후에서 열리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몇 가지 살펴볼 것은 지금 제가 아까 제가 주택 투자만 따뜻해서 한번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왼쪽에 있는 요 그래프에서 그것이 이제 주택을 제외한 쪽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OECD 국가보다 높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전체 건설 투자가 OECD 국가보다 소득 수준별로 높았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죠. SOC라든지 공장이나. 그러나 주택만 따로 때려서 보면 우리가 높았던 때가 이때밖에 없습니다. 200만 원 할 때입니다. 그 다음에 외환위기 때문에 한번 꺾였고 그 이후에도 이걸 역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우리나라가 천인당 주택수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스탁이 월등히 선진국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투자 자체는 더 적다라는 거죠. 그걸 능가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봤을 때 어떤 분은 이제 택지 비용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우리나라 이제 건설 투자에서 이제 택지 비용이 빠지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주택만 공급해 왔다는 거죠.
아파트 위주로. 건설의 비용을 투자를 안 한 겁니다. 고급 주택을 안 지은 것이고 단독 주택을 많이 안 지은 것이고 또 다주택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3만 불 됐지 않습니까? 4만 불 가까워지면서 이런 이 격차를 메울 수 있는 고급 주택, 다주택 수요, 차별화된 주택의 수요가 이미 뭐 단독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것이 보시다시피 있다라는 거고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외에도 몇 가지 봐야 되겠지만 또 하나 또 중요한 또 메가트렌드 중 하나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다운사이징입니다. 다운사이징이 언제 일어나 보시면 한 조사에 의하면 이제 65세가 되겠습니다. 연령대별 거주주택의 그 가격이 되겠는데 최근에는 좀 빨라진 것으로 이제 보고들이 되고 있고 결국 63세 내외 우리가 이제 다운사이징이 본격 일어나는 것이고 1차 베이비붐가 언제 63세가 되느냐? 2020년입니다. 서울은 좀 늦고 지방은 조금 빠릅니다.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결국 이미 대형에 대한 수요가 우리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 나오지만 본격화는 아닌 거죠. 물론 이 수요들이 다 시장에 매매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세나 월세 수요로 나오고 이분들은 현재 조사된 바에 의하면 병원이 가까운 약간 수도권 외곽에 있는 아파트를 가장 선호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요가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고 소득도 시장 세분화에 따라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고 니즈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따라 굉장히 차별화된 다운사이징 수요가 나오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본격화되는 것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우리나라의 어떤 재고 스탁에도 분명히 충격을 미칠 거고요. 대형 주택도 그렇고요. 또 신규 시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1차 비부분의 흐름에 따라 시장이 바뀌어 왔는데 이런 큰 흐름이 또 하나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이런 몇 가지 메가 트렌드를 봤고요. 이 O&M 쪽인데 뭐 이거는 이제 시공이나 설계 쪽하고 크게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토목 쪽도 있고 주택 쪽도 다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데 주택만 오늘은 보겠습니다. 단기적 관점은 우리 건설사들이 지금 지난 침체기 동안 우리가 분양이 안 되니까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임대 조금씩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임대 자체의 성장과 수익성이 있다라는 거고 또 TSP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인데요. 아까 우리 그 건설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되면서 고객이 중요하다는 것 같은 얘기입니다. 자, 뒤에서 보시면 먼저 이제 임대사업 자체 성장과 수익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일본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일본 쪽은 이런 사업들이 한 20년 됐죠. 처음에 이것이 시작이 됐을 때는 이게 뭐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죠. 그러나 임대사업 관리자들이 서비스 수준이 올라가고 브랜드하고 뭐 대표적인 게 레오팔레스죠.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서비스들, 뭐 분쟁 해결이나 뭐 세탁 조치, 뭐 여러 가지 임대 서비스들이 하고 이것이 이제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임대인들의 임차인들의 만족이 올라가고 이게 또 잠재니 아까 말씀드린 이것이 다 이제 과거에 있었는데 이게 충족이 안 됐죠. 이것들이 이제 발현이 되고 충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시장이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임대인 우위 시장에서 이제 임차인 그리고 임대관리 사업자 우위 시장이 됩니다. 이게 좋아지다 보니까 임차인들이 이 브랜드를 보고 자기가 임대할 건물을 선택하게 됩니다. 결국 이 고객 접점에서 고객을 잘 이해했던 임대가 핵심이 아니죠. 고객을 이해했다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서비스를 딜리버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공이라는 거 설계하는 거 다 마친 건데 결국 서비스로 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이 결국 바게닝 파워를 가지게 되고 그래서 임대인보다도 임차인 그리고 또 그 중간에 실제로 고객을 이해하는 그 서비스업이 바게닝 파워를 점점 갖게 되고 그 바게닝 파워를 브랜드를 통해서 이제 가져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났다는 거죠. 레오팔리스 같은 것도 보면 그런 결과 여기 뭐 다양한 지금 서비스를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나 핵심 제가 볼 때 가장 핵심은 뭐냐 시공 매출이 50%가 된다는 겁니다. 서비스업이었는데 고객을 가장 잘 이해하다 보니까 그 택지주가 건축주가 결국 임대에 최적화된 가장 그 니즈에 맞출 수 있는 것을 공급할 수 있는 사업자인 레오에게 시공까지 맡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공 매출이 50% 육박해 왔고요. 그러나 최근에는 이 시장이 성숙기에 이 시장도 이제 도달합니다. 20년이 지나면서 이 시장이 이제 그래서 시공 매출이 줄어들고 있어서 레오의 고민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반대지만 또 재밌는 사례는 이제 세키 수이 하우스인데 주택 넘버원 회사죠. 이 회사가 또 뭐 몇몇 회사도 그렇습니다만 주택 건설만 하지 않고 이 서비스업에 뛰어들었고 그 결과 저는 또 여기서 재밌는 가장 핵심은 일본 주택시장이 반토막이 났거든요. 장기 침체 때. 그러나 몇몇 안 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유일하지는 않지만요. 그 시공 매출 7천억 원 내외의 시공 매출을 현재까지도 유지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 시장 반토막 난 시장에서 어떻게 유지해 왔느냐. 결국 고객에 대한 아까 니즈에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큰 영향을 좀 미쳤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 앞서 말씀드린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드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어떤 기업으로 변화를 해왔다는 이제 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들이고요. 앞서 뭐 자세하게 다 말씀은 이제 못 드렸습니다만 이런 이제 변화들이 분명 우리 건축 서비스업에도 기회가 저는 많이 된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